한반도의 인구가 사라질지. 아우 절대요 절대.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속빈 강정이 됐죠. 어쨌든 한국은 돈. 위기로만 생각하는 게 맞을까? 출산장려금 주는 가족 친화가 아니라 그러면서 생생 내면 안 됩니다. 두근두근 금토일.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헉하고 주목하는 저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 함께 나눌 정재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기사 같은 걸 보거나 이야기를 할 때 저출산이라는 얘기가 있고 저출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저출산은 여성 1인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가지고 내는 이야기고 1.0이다, 2.0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오해 하나 또 1%다, 2%다. 이제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출생률은 통계적으로는 인구 1000명당 그 해에 태어난 아이 수예요. 이제 사회적으로 태어난 아이 수를 가지고 출생률을 따지는데 저출생이라고 했을 때는 태어난 아이 수가 적은 거죠. 출산율이 높아도 인구 감소 지역 같은 데는 아이를 낳는 여성 수가 적으면 출생률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80년대 중반부터 2.0 이하의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때 저출생 시대는 아니었어요. 1년에 7, 80만 명씩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2015년 그때까지도 어쨌든 40만 명 이상은 태어났거든요. 출생아 수를 갖고서는 향후에 병력 자원이 몇 명이 될 것이다. 인구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출산율을 가지고는 왜 여성이 아이를 안 낳지? 안 낳는 요인은 뭐지? 낳는 요인은 뭐지? 들어가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저출산은 저출산대로, 저출생은 저출생대로 써야 되는 개념이고, 지금은 저출산, 저출생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저출산은 지금 젊은 세대가 이제 윗세대에서 내려온 걸 다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구조를 개선하려고 해도 젊은 층들이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혼자 살기 벅찬 시대다 보니까 함께 살고 싶어도 이게 조금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좀 여유롭지 못해서 더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와이프가 저번 주에 출산했습니다. 저랑 와이프 둘 다 3남매여가지고 저희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긴 한데 현실적인 조건이 좀 많이 고려가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 아이 키우는 시간, 부모한테 드는 시간은 뭐 감내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전적인 게 아무래도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아이를 낳으면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을 때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차라리 뭐 제 일적인 거나 반려동물이랑 그냥 같이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들도 폐교가 되고 게다가 이제 요즘에 뭐 노키즈존 이런 것도 많아지는 와중에 뭐 너무 출생률이 낮으니까 애도 더 낳아야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저출산 이런 고민 자체를 아예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그런 가정을 꿈꿔왔고 아이를 낳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이를 키우기 힘든 현실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좀 공감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작년 4분기로만 하면 0.6도 찍은 것 같아요. 네네네. 와. 저는 사실 아이가 한 명 있어서 평균 이상이기는 하지만 하나 더 낳겠냐 이렇게 물으면 정말 손사래를 치면서 아우 절대요 절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한 번 낳아봤으니까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안 낳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랑 같은 마음인 그런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결과인데, 결혼을 하는 순간 남자건 여자건 내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출산하는 순간 뭐 몸의 변화는 둘째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거고, 이제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주의화 된 시대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설계하는 이런 경향이 강해졌는데, 설계대로 갈 것 같지 않은 거거든요. 과거에는 엄마는 엄마 역할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애 잘 키우고 살림 잘하고, 아빠는 돈 잘 벌어다 주면 되고, 성별 역할 분리, 성별 역할 규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싶어요. 아빠들은 또 돈만 벌어다 주는 아빠가 아니라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를 사랑해주고 싶은 아빠, 이제 이렇게 생각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 구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서유럽에서도 네. 이르게는 197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이후에 특히 이제 여성이 이렇게 변한 상황들 이걸 혁명적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오. 어떤 인식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가 그걸 못 쫓아주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얼마 전에 그 BBC에서 한국의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가 제목이었어요.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생활이 바뀌고 이런 거에 있어서 엄마와 아내로서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그 속도에.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프리랜서처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학교 후에 뭐 학원 이런 거에 시간에 맞춰서 일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사실 욕심이죠.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어가지고 당연히 잡아야죠, 사실은. 대신 몸은 이제 속빈 강정이 됐죠. 텅 비었어요 지금. 좀 덜렁덜렁 거립니다 지금. 전문직이면서 프리랜서, 조직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이제 거예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거죠, 사실은. 왜 아이를 안 낳느냐 그러면은 비용 부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비용 부담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차원이죠?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 낳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하나는 부모의 기준에서 조금 더 아이에 대한 투자를 하는 비용.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요. 사실 부모들의 부담이 많이 사라졌어요. 애 학교 다니는데 뭐 학용품이 그렇게 들어가세요? 맞아요. 요즘 다 주더라고요. 다 주고 밥도 다 네. 학교에서 주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의 이야기를 할 때 출산 장려금 같은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비용 부담은 사실은 내 아이가 기죽지 않도록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데서 오는 압박. 그러니까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기본적인 비용 부담을 해주면 거기에 엄마 아빠의 일가정 양립을 해주면 그러면 저출산 요인이 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해줘도 경쟁 체제에서 오는 비용 부담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거고 이걸 어떻게 사실 국가가 정책을 해주겠어요.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대학생들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 출산에 대해서? 과거에는 나중에 결혼할 사람, 한 명 살 사람, 두 명 살 사람 손을 드는데 요즘은 그냥 민망해서 안 물어보고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인생의 어떤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난다든지 더더군다나 결혼을 한다든지 이건 이제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럼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 요즘 뭐 친구들. 스펙. 그래서 이제 저게 있었어요. 약간 논쟁적이긴 했는데 외국의 무슨 사설 연구기관이 뭐 한 10 몇 개국 조사한 연구 결과인데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패밀리가 거의 1위가 나온 거죠. 한국은 패밀리가 3등에 나오고 1위가 뭐예요? 1등이 material well-being.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꼭 돈으로만 해석할 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한국은 돈. 두 번째가 health, 건강. 우선 내가 살고 보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출산을 했을 때 1, 2위는 다 충족을 못 시키네요. 건강이 너덜너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젊은 세대들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령하는 연금 수준이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노인들이 스스로가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독일이나 뭐 스웨덴이나 뭐 이런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기본적인 그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체제를 하면서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느 날 아이 아빠가 우리 아이는 대학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얘네 때 되면 다 대학 간다는 거예요. 되게 마음 편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 편한 소리를 하셨네요. 그러면 다 그 경쟁은 상위로 몰릴 텐데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선 더 치열해집니다. 이보세요. 사교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더 커질 수 있죠, 부담이. 맞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군대도 요즘 또 문제라고. 우리나라를 지킬 사람들이 없어진다. 여군을 빨리 모집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군 병력 자원 동원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수 있겠죠. 모병제의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국방부에서 군 현대화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아니고 AI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맞아요. 대책들이 나와야 되겠죠. 21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 추세로 가면 2800만으로 줄을 거다. 절반으로 준다고? 근데 거기에 대부분은 65세 이상일 거다. 너무 무섭게 뭐 남의 나라 얘기라고 아주 그냥 막 던지네? 이 얘기가 진짜예요? 구체적인 숫자, 2300년이요. 이제 한반도의 인구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또 그 데이비드 콜만 교수 불러다가 몇 번씩 세미나 했잖아요. 2300년이면은 그때 한반도의 인구가 사라질지 꼭 전 세계가 사라질지 뭐 어떻게 알아요? 숫자만 가지고 접근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야 되겠다라는 이제 요지고 통계청 그 인구 추계가 네.
네. 이제 2060년이 넘어가면은 저위 추계로 가장 낮은 추계로 봤을 때 한 3,300만 명 정도 된다. 한반도 인구가 그런 추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인구 추계를 할 때는 그냥 지금까지 한 10년을 보니까 이 숫자가 변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함수가. 그럼 그 함수를 가지고 그 다음 10년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정책의 변화라든지 한국 사회 변화를 거기다 넣는 게 적용한 게 아니라 2019년에 갑자기 긴급 특별 인구 추계를 내놨잖아요. 그 전에 한 10년 단위로 내놨었는데 아니다 이게 빨라진 거죠. 그게 이제 숫자 알고리즘이 막 변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이 무슨 이야기냐? 이주민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이런 정책들을 얼마만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인구의 구성도 이제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너무 이제 숫자를 가지고 지레 겁먹는다든지 너무 또 이렇게 불안에 떨 필요는 없겠다.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서유럽 국가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산율, 사망률을 한다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8천만이에요, 계속. 꾸준히 8천만을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유입되고, 예. 전체 세계 인구 전망 뭐 이런 게 이코노미스트인가에서 한번 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쭉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는 뭐 떨어지는지 그랬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 인구만 해도 앞으로 미래 몇십 년 동안은 인구 증가를 주도할 거야. 이렇게 가는데 또 최근에 이렇게 아프리카 얘기들을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교육을 받게 되고 그렇죠. 여성들이 일하게 되면서 거기도 지금 출산율 떨어져서 난리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교육받은 여자들이 이제 피임을 하기 시작하고 계획적으로 자녀를 낳기 시작하고 하면서 아프리카 인구도 줄어든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마냥 위기로만 생각하는 게 맞을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40년, 50년 되면 한반도에 그 숫자 알고리즘만 가지고 따면 3,300만 명이 되지만 사실은 이걸 5천만 명으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죠. 세계 각국에서 여러 다양한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경제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메우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그야말로 이제 말 그대로 세계화 시대가 이제 된다.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변화, 법적, 제도적 변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우리 그 한국인들에게서 출산율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방법보다는 외부 유입으로 조금 채워넣어서 유지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둘 다인데 지금의 초저출산, 초저출생 상황에서는 순수하게 출생 사망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적절하게 뭐 경제 규모를 유지한다든지 현재 인프라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탈리아나 어디 이런 데는 이슬람 인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출산율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막 경제가 막 돌아가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이슬람의 어떤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테러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되고 정말 융화되고 잘 섞여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필요한 일들이 맞아요. 많은데 그게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인구 유입은 대한민국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그러려면은 들어오는 인구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맞이할 것인가. 근데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주면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또 많이 변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 그런 외부 유입 말고 한국인 자체도 아이를 많이 낳게 이제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있죠. 얘기하셨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참고할 만한 좋은 해외 사례가 있다든지. 해외든 한국이든 결국 두 사람이 모여서 아이를 낳고 살도록 해주는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이퀄 사회적 돌봄 체계 더하기 가족 친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회적 돌봄 체계가 요즘은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죠.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르친다는 이야기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유연 근무를 부모에게 먼저 이제 적용을 해서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사회적 돌봄 체계는 국가가 돈을 투자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이죠. 최근에 그 일본의 그 이토추 상사라고 있어요. 종합 상사인데 그 이토추 상사가 어떤 조치를 했더니 그 회사 내의 출산율이 0.9 몇이었다가 한 10년 만인가 12년 만에 2명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8시 이후에 야근 금지를 한 거예요. 일이 남았다.
대신 새벽 5시에서 9시 사이에 근무한 거는 야근으로 쳐줘서 야근 수당을 특근으로 준다. 그리고 자율 탄력 근무제가 해서 집중 근로 시간 6시간을 채우면 3시에도 퇴근을 할 수 있게 했대요. 그 실험이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에 결과를 냈는데 2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기업이 이렇게 뭔가가 나서서 도와준다면, 그러면서 대우를 해준다면, 그러면서 생색 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아세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저희 ESG 경영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가족 친화 경영이 근데 이제 출산장려금 주는 가족 친화가 아니라 네. 이제 아이를 낳은 직원이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유연 탄력 근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공간을 개조해서 급하면은 아이랑 같이 와서 엄마나 아빠가 일을 하고 아이는 잠깐 뭐 숙제도 하고 가족 친화 경영을 해야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어요. 사실은 기업의 성장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기업에서 일하면서 노하우, 기술을 쫙 축적을 한 이런 전문 노동력이 있어야 사실 그 기업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가연 들어보니까 교수님 일단 중요한 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겠네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서로 이제 짝짝꿍이 맞아야 되겠죠. 기업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가족 친화 경영이에요. 나도 성실하게. 성실하게 하면서 또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렇게 돼요. 올해부터 그래도 육아, 그러니까 여러 저출생 관련 대책들이 나왔거든요. 조금 더 변화된 부분들, 기존에서 좀 추가된 부분들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저출산 대응 관련 이제 비용 지원과 그다음에 이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비용 부담을 지원하는 게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그냥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예요. 이건 저출산 대응이 아니라 청년 주거 지원, 일자리 지원, 뭐 아파트 분양에서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주거 보장 제도를 확대하는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죠, 지금. 네.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그런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아동 수당 내에 부모급여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액수가 올랐다든지 그다음에 또 한 차원이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하려면 부모가 일하러 나갔을 때 아이가 가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가칭 영유아 학교 도입을 목표로 지금 개혁이 진행 중이고 초등 돌봄 절벽을 없애기 위해서 늘봄 학교 오후에 애가 그래도 한 5시까지는 학교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제 주변에 그걸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네네. 엄마 표정이 밝아졌어. 초등학교까지는 국가가 이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가 교육하고 돌봄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 구축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도가 되고 있죠.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보편적 주거, 뭐 의료, 그다음에 고용보장제도의 확대, 그리고 직접적인 돌봄 비용 지원 확대.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계속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2주 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